레프 톨스토이, 다들 아시죠? 전쟁과 평화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소설들. 그런데 그 작품들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뇌,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지금부터 그 위대한 예술가의 영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벌어진 그의 내면의 전쟁,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작가 로맹 롤랑이 톨스토이를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의 친구라고요. 이 말 한마디가 참 많은 걸 보여주죠. 수많은 독자들이 그에게 느꼈던 그 깊은 유대감. 그는 그냥 소설가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았달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친구가 도대체 왜 자신의 그 위대한 예술마저 거짓이라고 믿게 됐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그의 삶과 작품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유럽의 낯선 목소리, 끊임없이 갈등하는 영혼. 톨스토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흔히들 말하는 두 명의 톨스토이, 그러니까 예술가 톨스토이랑 도덕주의자 톨스토이,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단 하나의 싸움을 벌인 한 인간으로 봐야 합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전쟁터, 바로 그 자치였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그 갈등의 한쪽 면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는요, 자신이 태어난 그 상류 사회에 어떻게든 좀 어울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 야망이 아주 강했던 청년이었죠. 그의 일기나 고백록을 보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젊은 시절 그의 삶이 어땠는지, 도박은 기본이고, 어리석게 빚도 지고, 방탕하고, 완전히 소모적인 생활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 밑바닥에는요, 엄청난 자만심이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그의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가만히 있질 않았던 거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두고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어요. 바로 이게 톨스토이라는 인간의 핵심적인 갈등입니다. 톨스토이가 직접 쓴 글 한번 볼까요? 나는 완전히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다. 와,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그리고 그의 평생을 따라다닐 그 지독한 솔직함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를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무서운 재판관이었던 셈입니다. 전쟁, 신, 그리고 진실, 세바스토폴의 실현입니다. 그의 인생은 군 복무 시절, 특히 크림 전쟁의 포화 속에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바스토폴에서의 경험이 그의 예술적 그리고 영적인 사명을 단련시킨 말 그대로 용광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림 전쟁을 겪으면서 톨스토이의 영웅주의에 대한 생각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낭만적인 전쟁 소설 속 영웅을 꿈꾸던 청년이 이제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오직 정직함만을 추구하는 탐구자가 된 거죠. 전쟁의 진짜 모습이 그의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썼던 두 개의 세바스토폴 이야기인데요. 초기 작품에서 전쟁은 숭고한 서사시였어요. 애국심, 그리스 신화에나 나올 법한 영웅들. 한마디로 전쟁에 대한 찬사였죠. 하지만 나중에 쓴 글을 보세요. 무자비한 진실만 남았습니다. 영웅주의는 그저 허영심 가득한 코미디가 되고 찬사는 전쟁에 대한 통렬한 고발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한 위대한 작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전장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사명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세바스토폴의 영웅이었는데요. 그 영웅이 누구냐? 내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사랑하는 나의 소설 속 주인공. 언제나 아름다웠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아름다울 그 주인공은 바로 진실이다. 네,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불편하고 가혹할지라도 그는 평생 이 진실이라는 주인공을 섬기기로 한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걸작이라는 안식처, 가족과 예술 속의 위태로운 평화. 소피아 베르스와 결혼한 후에 톨스토이는 잠시나마 안정을 찾아요.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걸작들을 탄생시킨,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시간 같은 때였습니다. 보세요, 600명 이상. 이게 뭐냐면요, 전쟁과 평화에 등장하는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인물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이죠.
하지만 이 소설의 진짜 위대함은 단순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용구가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나타샤라는 캐릭터에 대한 평입니다. 생명 그 자체가 포착되었다. 정말 그렇죠.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톨스토이의 천재성은 가장 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인간의 경험을 붙잡아내는 데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예술작품 속에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나타샤 같은 인물을 통해서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를 그려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다. 바로 안나 카레니나 속의 위기입니다. 그의 두 번째 대작인 이 소설은요. 그냥 멋진 예술작품이 아니에요. 곧 톨스토이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영적 위기에 대한 일종의 자서전과도 같았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톨스토이 자신의 정신세계, 그 양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아요. 소설의 이중구조가 그의 내면에서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던 두 개의 자아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소설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해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분열이 더 명확해지죠? 한쪽에는 안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정의 비극, 사랑의 모든 것을 던진 영혼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레빈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레빈이 바로 의미를 찾아 끝없이 고뇌하는 톨스토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설 속 레빈이 겪고 있던 그 실존적인 위기를 현실에서 똑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위대한 걸작을 쓰는 행위 자체가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셈이 됐습니다. 그는 예술, 이 아름다운 거짓만으로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정말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던 거죠. 예술이라는 안식처는 더 이상 그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능, 이 예술적 천재성마저도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톨스토이가 이제 막 시작하려던 더 깊고 험난한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